네, 안녕하십니까. 전쟁과 국제정치 2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쟁과 군사전략이라는 그 큰 주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쟁과 군사전략의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손자와 클라우제비츠라는 그 동양과 서양의 전쟁 사상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전략 사상, 전략 이론을 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그 미국에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논문 쓰기 전에 그 독토럴 에세이라고 그래가지고 논문 이전에 한번 그 뭐 시범으로, 그러니까 박사 논문만큼 길지는 않지만은 또 그 품위가 좀 있고, 이 박사 논문 쓰기 전에 연습용으로 논문을 하나 써야 되는 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쟁을 과학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과학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 전쟁의 그 철학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사상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겠다. 그리고 서양의 국제정치가 아니라 동양의 국제정치에서 나온 그 연구를 할 예정인데, 그 서양의 정치 사상하고 동양의 정치 군사 사상을 한번 비교해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자와 클라우제비츠의 전략 사상 비교 연구라는 그 제가 오래전에 썼던 그 논문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그 수많은 그 저술들이 있지만은, 전쟁 연구를 국가 철학 그리고 전쟁 사상 수준으로 올려놓은 책을 뭐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책이 두 권입니다. 하나가 손자가 쓴 손자병법. 그냥 뭐 손자병법은 과연 그 손자라는 사람이 혼자 다 쓴 책이냐? 그렇지 않으면 손자라는 사람이 이제 기초를 잡은 것을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 이론가들이 이제 가피를 하고 고쳐 쓰고 더해서 나온 책이냐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고대에 손자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 사람이 병법을 썼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라우제비츠는 18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이라는 그 뭐 대저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책을 썼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양의 전쟁 사상하고 동양의 전쟁 사상이 어느 측면에서 같고 어느 측면에서 다르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연구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양의 그 손자병법은 한문 글자로 치면은 6,000자 정도에 불과한, 그래서 어떤 그 이거는 제가 어느 그 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그 회사 직원들한테 읽히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이 손자병법을 원문을 다 쓰고 그것을 한국말로 해석하고 그리고 설명을 한 그 조그만 책자인데, 전부에서 48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은, 세상 그 몇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친 이런 그 이 아주 탁월한 그런 책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는 것이죠. 손자병법의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뭐 오래 읽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해설서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뭐 900수십 페이지짜리 책이 나왔습니다. 전쟁은 속임수다라는 중국 북경대학 교수인데 리링이라는 분입니다. 이영이라고 쓰고 이제 리링이라고 읽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전쟁, 이 손자병법의 그 기본적인 가르침, 즉 전쟁은 기만전술, 사기다 해가지고 전쟁은 속임수다라는 이렇게 뭐 긴 해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책이죠. 그리고 서양의 온워, 이거 원래 폼 크리 그래갖고 독일말로 된 책인데, 이 책도 이제 우리가 그 소개를 또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번역본을 마이클 하워드, 피터 파렛 이라는 사람이 번역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온 이 번역본을 가장 그 훌륭한 번역본으로 정통 있는 것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손자하고 클라우제비츠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이 책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손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은 이겁니다. 병자 국지 대사야, 불가 불찰야. 전쟁은 국가의 대사이니 결코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 정치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군이나
왕이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그 정보의 시대라고 그러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정보의 중요성을 참 결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것 바로 디터런스입니다. 디터런스. 디펜스는 싸우고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의 모든 전략사상, 전쟁사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즉 외교를 통해서 이기는 것, 이것을 최고로 치고 있다. 손자가 이미 25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클라우제비츠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War is a continuat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 폴리틱스를 폴리시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다른 수단에 의한.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는 전쟁이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 정치는 전쟁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전쟁은 국가의 일이다. 그래서 손자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사상은 큰 괴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이겁니다. 어떤 개인의 욕구라든가 분노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로서 전쟁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손자병법이 2500년 전 책인데 최근에 와서 다시 재발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의 서점에 가서 보면은 손자병법이 그렇게 많습니다. 번역했는 책이. 그리고 책도 여러 종류가 있고 어떤 거는 심지어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꼬매는 책들 이만한 거. 이렇게 막 꼬매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어인데도 이런 책도 있을 정도로 손자병법이 아주 인기 있는 책인데 미국에서 언제부터 손자병법이 갑자기 인기를 얻었느냐. 미국이 1970년대 말이요. 베트남에서 전쟁에 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진 전쟁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한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전쟁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 전쟁에 진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참 최고의 그 군사 전략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저 베트콩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전략 가지고 싸웠는데 우리를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 애지중지하고 있는 책이 손자병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규군도 아닌 게릴라한테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저들이 읽었던 책이 무엇인가를 보고서 저들 베트콩들 그리고 베트남의 장군들 월맹이죠. 북부 베트남의 장군들이 전부 다 이 손자병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자병법을 다시 번역도 하고 미국에도 번역본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제일 훌륭한 번역본을 그 해병대 장군 출신이 번역한 그 손자병법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자병법을 번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 미국 소설가 중에서 그 쇼군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쇼군이라는 거는 일본의 그 장군들을 쇼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양의 전쟁에 관한 그 소설인데 그걸 쓴 그 제임스 클라벨이라는 사람이 손자병법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실 텐데 The Art of War 해가지고 번역자가 아주 동양 소설로 유명한 제임스 클라벨이고 저도 전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소설가다운 그런 번역이 돼 있는 영어로 상당히 그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서양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읽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이 말이죠. 손자병법을 아주 그 애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손자병법을 애독해 있고 최근 사람 중에서 손자병법을 애독하고 그 책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지난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나왔을 때 2016년 여름입니다. 그때 그 어떤 기자가 미국 국민들한테 책 10권만 소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소개한 책이 손자병법이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손자병법의 도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영국의 그 리델 하트라는 그 유명한 전략이론가가 황포 군관 학교를 방문했다고 그랬죠.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입니다. 장개석 군대의 학교죠. 그러니까
황포 군관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교관들한테 당신네들은 전략론을 무슨 책으로 가리키느냐,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교관들이 우쭐해가지고 그 리데라트 교수님께서 쓰신 그런 전략책들을 읽고 있다고. 그랬더니만은 손자병법은 어떠냐 그랬더니만은 그 책은 훌륭한 책이지만은 너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리델하트 경이 내 책 열 몇 권 볼 필요 없다. 손자병법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딩의 손자병법, 이 조그만 6천자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책을 해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이런 큰 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능가하는 책이 과연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이 책은 참 유명하고 날리는 책입니다. 그 인류의 이 지식의 요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을 한다면은 전쟁을 국가의 최대의 일로 파악했다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손자가 살았던 당시에 손자병법이 속하는 사상을 병가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과사상만 있던 것은 아니고 아주 정말 완전한 평화사상이 있었습니다. 묵자 같은 사람은 전쟁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경우라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 손자병법은 전쟁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그래도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손자는 전쟁은 가급적 막아야 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그래도 최선의 전략은 가능한 한 피를 적게 흘리는 전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을 이렇게 쭉 읽고 클라우제비츠를 이렇게 읽으면은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는데, 손자병법에서는 피를 안 흘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전략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전략은 적의 마음을 바꿔놓는 겁니다. 적의 의지를 바꿔놓는 거예요. 적이 막 싸우고 싶은데 나 싸움 안 하겠다. 적의 전략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략 중에 제일 최고다. 그래서 적이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적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 적의 전략을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이 이제 혼자 싸우지 않고 동맹국이 있는데 적과 동맹국을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못한 전략, 제일 밑에 전략은 적의 군대를 공격하는 일이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못한 전략이 있어요. 이거는 적의 마을을 공격하는 것이다. 적의 송을 공격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전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손자병법 중에서 제일 훌륭한 전략은 적의 마음, 적의 전략을 공격하는 것. 두 번째는 적의 군사력을 공격하는 것. 제일 나쁜 전략은 적의 마을을 공격하고 적의 시민을 죽이는 것. 적의 마을을 공격하면 죽는 사람이 제일 많죠. 적의 군사를 공격하면 죽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죠. 그리고 제일 죽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것. 적의 전략을 공격하는 것. 바로 상략, 중략, 하략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속임수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였다. 군사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월남전 이후에 이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그랬죠. 미국이 월남에서 전쟁할 때 그 당시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로버트 맥너마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맥너마라는 천재입니다. 통계학 박사고. 그래서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컴퓨터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사람은 전쟁을 경영학적 측면에서 봤다는 참 대단한 에러를 범했습니다. 경영학은 뭡니까? 우리가 돈을 얼만큼 투자했으면은 거기에 얼마만한 이 수익과 산출이죠. 인풋, 아웃풋.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200만 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200이라는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월남전에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월남전에 군사비를 얼마를 썼다. 그런데 베트콩을 몇 명을 잡았느냐, 베트콩 마을 몇 개를 평정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미국 군인들이 베트콩을 많이 죽이는 게 능사입니다. 베트콩을 많이 죽일수록 더 좋은 전략이 되는 거예요. 100만 불을 투입을 했는데 베트콩을 한 명도 못 잡았다. 이거는 가장 못된 전략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읽은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월남에서 손자병법을 완전히 거꾸로 적용했다. 손자병법 하면은 사람을 하나도 안 죽이고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적의 병사를 공격해서 사람을 소수 죽이는 거가 두 번째로 나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적의 마을을 공격하는 것이 최악이라고 그랬는데, 맥나마라 전법에 의하면은 적의 마을을 공격해서 베트콩을 때려 죽이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거꾸로 뒤집어서 미국은 전쟁을 했다. 그래서 월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아무리 폭격을 해도 월남 사람들은 미국한테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자병법을 완전히 거꾸로 적용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전쟁에 졌다라는 사실에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맥나마라의 전쟁을 바디 카운팅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만 불 투입해서 베트콩 10명 죽였으면은 500만 불 투입하면 50명은 죽여야지. 바디 카운팅이라는 건 시체 세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베트콩을 죽였느냐. 그 베트콩은 정규군도 아닌데, 바로 이제 이런 이 잘못을 미국이 깨닫게 되고, 이것을 완전히 바꿔놔가지고, 그리고 손자병법을 미국 군사 전략에 적용을 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1990년 이라크랑 전쟁을 하죠. 1991년 이라크랑 전쟁에서 신속하고 정말 분명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미국 군사 전략에 도입한 결과 미국은 월남전의 패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이 미국 사람들도 즐겨 읽는 책이 된, 그리고 손자병법이 재발견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은, 이 클라우제비츠 책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을 여러모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전쟁의 이 절대적인 측면을 이 책에서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가리키는 거로 받아들이면은 정말 잔인한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전쟁은 폭력이 완벽하게 사용되는, 극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병력을 다 쓰지 않고 대충 쓰다 마는 거, 이거는 잘못된 전략이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전쟁을 이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같은 때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써갖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는 거,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클라우제비츠가 가르쳐준 방식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클라우제비츠를 오해한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언급들이 전쟁을 잔인화하고 전쟁을 토탈워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죠. 정치 사상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책임을 이 클라우제비츠도 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해석을 틀리게 하는데, 이제 마이클 하워드하고 피터 파렛이 번역을 탁월하게 해놓은 이후에 이 책은 어렵기 때문에 읽지 못했다라는 핑계도 더 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에 클라우제비츠가 원래 말하려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런 호평을 받는 이런 번역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제비츠가 이제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글을 쓰면은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서 이제 출판을 보통 하죠. 그런데 클라우제비츠는 썼다가는 지우고 또 썼다가는 지우고, 그래서 이 책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이거 인쇄해도 되겠다라는 건 불과 맨 앞에 몇십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교정을 해서 이거는 인쇄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게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상황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이 책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라우제비츠의 부인, 마리 폰 클라우제비츠가 이제 이 원고를 정리해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제비츠는 자기 전쟁론, 정말 불멸의 대작이 된 이 책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책이 나온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클라우제비츠가 평소에 했던 말이 그거랍니다. 나는 한두 번 읽어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라 두고 세월이 몇 번씩 지나도 계속 읽혀지는 책을 쓰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책이 나온 것이 1831년 그 정도인데, 지금 이제 거의 2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수많은 이 군인들, 그리고 정치학자들, 사상가들이 읽고 공부하는 그런 책이 됐으니까 목표는 이제 달성한 것이죠.
하여간 클라우제비츠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그런 명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리, 소피, 그래핀, 폰, 뷔일, 그 이제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클라우제비츠 장군의 이제 부인이고 클라우제비츠의 유고들을 죽은 다음에 그 원고들을 많이 책으로 간행한 그런 이 사람이죠. 뭐 우리가 그 미국의 유명한 전쟁론 이론가들 많이 보고 그랬는데 마이클 하워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피터 파렛은 보니까 그 아직까지 이분 그 뭐 경력을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피터 파렛도 뭐 대단히 그 유명한 그런 전쟁학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0년 9월 11일 96세의 일기로 작고한 아주 유명한 전쟁 이론가입니다. 이 사람도 뭐 책도 많아요. Understanding War라는 책도 썼고 그리고 On War라는 이 책의 그 공동 번역자로 됐습니다. 마이클 하워드도 뭐 책 한두 권 쓴 것이 아니지만은 뭐 여러 권 책이 있는데 On War의 그 번역판 그리고 또 Causes of War라는 책 그리고 뭐 Study of War and Peace 제가 그 여러 번 인용한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아주 많이 쓴 이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하죠. 그 경의 그 호칭까지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책도 이제 우리 한국말로 된 그 버전이 많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온워 클라우제비츠 프린스턴 대학 번역판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분이 전쟁의 그 절대적인 절대성, 그 absolute 전쟁이라는 것은 이거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나면은 그 정의에 나타난 바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몇 마디를 읽어본다면은 전쟁이란 궁극적인 폭력의 행사이며 대규모의 전투이며 적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적을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적의 병력이 남아있는데 왜 항복을 하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완전히 경멸하지 않으면은 적이 항복을 못하니까 우리 의지를 강요하지 못해. 이렇게 그 전쟁이라는 것을 정의한 것이죠. 적에게 우리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적의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적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무제한적 사용이 필요하다. 폭력 없는 싸움과 싸움 없는 승리라는 이념은 그거는 전쟁이 아니다. 거부한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후세 학자들이 읽으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제비츠가 군국주의와 전면전쟁의 화신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의 더 큰 주장은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그거죠. 그건 뭐 학살 이런 말들 쓰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폭력의 사용이 절제된다거나 혹은 폭력의 사용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일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정말 이 완전히 대학살을 해야만 되는 거냐라는 그런 그 오해를 할 수 있는. 근데 이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전쟁이라는 것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 저렇게 싸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일단 정의상으로는 절대적인 전쟁이지만 클라우제비츠가 분석하는 실제의 전쟁에는 한계가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말이죠. 이 원리는 이렇지만은 실제 전쟁은 원래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다라고 쓰고서 그 용어를 마찰이라는 말로 표시를 했습니다. 마찰. 영어로 번역하면 프릭션이 되는데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마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아무리 연습을 잘하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전쟁터에서는 그 무기가 자기 성능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리 탁월한 병사고 훈련을 잘 받은 병사들이라도 전쟁터에서는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전쟁 이론상의 절대전쟁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제비츠가 계속 강조한 것은 심지어 전쟁하는 사이에서도 전쟁하는 동안에도 민간인 정치인들이 군 장교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거는 손자병법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그 전략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돼 있는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 중에도 민간 정치인들이 전쟁터에 있는 장군들에게 그 전략에 간섭을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클라우제비츠하고 손자 전략의 공통점을 잠깐 말씀드려 본다면은 뭐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정치는 전쟁을 지배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클라우제비츠. 그리고 손자는 국가의 대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손자병법 보면은
거기 이제 철학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의 5대 요소로 도, 하늘, 지혜, 장수, 법, 도, 천, 지, 장, 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도란 바로 국민이 왕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국력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왕이 국민과 다른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먹지 못한 왕은 도가 없는 왕이며 그때는 전쟁을 못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도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라고 얘기했고 클라우제비치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전쟁은 반드시 도에 의거한 일이라야 한다. 그러니까 도덕을 따르는 일이라야 된다는 얘기죠. 두 전략 사상가는 각각 동양과 서양의 전쟁사에 나타났던 경험을 잘 반영한 전략론을 저술했으며 그들의 책은 다시 동양과 서양의 전쟁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은 이 전쟁을 쓰기 위해서 클라우제비치가 직접 관찰하고 연구를 한 전쟁이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그 나폴레옹 전쟁을 보고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그 이후에 유럽에서 나타난 서양에서 나타난 전쟁들이 또는 그 이전에 유럽에서 싸웠던 전쟁들이 이 책에 다 요약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손자문법은 이건 뭐 나온 지가 2500년 되다 보니까 이 책에서 가리킨 바가 그 이후에 나타났던 전쟁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 두 권은 그 서양의 역사, 그러니까 서양의 전쟁 역사, 동양의 전쟁 역사에 나타난 바를 기본으로 쓴 책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몇 가지가 이제 보면은 조금 뭐 다른 점을 보면은 이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에서는 바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책은 현대 전략론의 유용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는 경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 얘기. 야, 전쟁이 다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왜 돈 얘기가 안 나오냐.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물자를 가지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느냐. 예, 옛날 유럽 전쟁은 주로 현지에 가서 뺏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자기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이 산을 넘으면은 저희 가면은 다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있고 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약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전쟁하고 동양 전쟁하고 다르는데 손재병법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돈을 다 마련한 다음에 먹을 것을 마련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죠. 여기서 그러면 동양하고 서양하고 하나의 그 전쟁사에서 그 정치 경제적인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싸워야 된다 그러면 언제 싸우는 겁니까? 계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은 가을에 추수를 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전쟁은 가을에 유난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동양의 전쟁은 겨울에도 해요. 그 동양의 전쟁이 겨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란 사람이 그 유명한 퀸시 라이트입니다. 퀸시 라이트가 세계 전쟁을 다 공부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겨울에 전쟁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전쟁을 어떻게 겨울에 하지? 그것은 여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동양에서는 손자가 가리킨 바대로 먹을 것이 충분하고 쌀이 많고 그래야지 전쟁을 나갈 수 있으니까 가을,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전문 지구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그게 없어요. 그런데 동양은 농민들이 한가해야지 군대 병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민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양의 전쟁들은 가을, 겨울에 많이 일어나고 서양의 전쟁들은 봄, 여름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 전문 직업군들, 기사들이 가서 싸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3월달이라는 단어가 3월을 표시하는 게 마취죠. 마취. 그 마취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행군한다라는 뜻도 있죠. 서양 사람들은 3월달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군인이 전쟁터에 행군해서 가는 달, 그게 3월달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손자병법과 클라우제비치를 읽다 보면은 그래서 서양은 여름에 전쟁이 많았고 3월 달에 행군해서 전쟁터로 갔구나. 그리고 동양은 가을에 전쟁을 했고 왜? 준비를 다 하고 전쟁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동양 전쟁에는 그 야간 전쟁이 많습니다. 밤에 하는 전쟁. 근데 클라우제비치 책을 보면은 밤에는 절대로 전쟁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밤의 전투가 별로 없어요. 6.25 때 중공군이 그렇게 밤의 전투를 하죠. 밤에 미군이 쩔쩔맸습니다. 중공군이 피리 불고 꽹가리 치고 그러면은 미군이 훨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랬는데, 손자병법은 밤에 전쟁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밤에는 적의 마음이 고향으로 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에는 병사들이 부모님 생각하고 자기 가족 생각하고 전쟁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래서 밤에 공격을 하면은 기습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제비츠 전쟁로는 밤에 공격을 하면은 기습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공격하는 팀이 제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마찰이 많죠. 길도 잘 안 보이고 뭐 가는 행군하기도 나쁘고 공격자의 입장에서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다. 그러니까 밤에는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썼는데 뭐 두 가지가 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그럴듯하게 다 맞아 떨어지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세계 역사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클라우제비츠 책에 써 있는 내용들은 유럽 전쟁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손자병법이 말한 그 내용은 동양의 전쟁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주 그 좀 재미있는 놀라움을 제가 이제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뭐 제가 그 설명을 뭐 한 권 가지고선도 한 학기를 다 하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거 없고, 그리고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이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우리말로도 번역이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취가 3월이고, 이게 그때 서양 사람들은 전쟁터로 행진해서 나갔다. 그래서 마취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글을 쓰고 논문을 뭐 이제 쓰면서 뭐 한 몇 달 동안 열심히 손자하고 클라우제비츠를 읽으면서 다 도표 만들어서 비교도 다 해봤습니다. 야간 전투 손자는 찬성, 클라우제비츠는 반대. 겨울 전투 손자는 찬성, 클라우제비츠는 반대. 이런 식으로 다 도표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이 두 개를 읽어보고서 마지막으로 느낀 그 감탄은, 클라우제비츠와 손자의 병법을 읽은 후 서양과 동양의 전쟁사를 읽어보면 두 지역의 전쟁은 두 사람의 전략 사상을 참 제대로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탄과 놀라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그 자세하게 강의를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 공부하고 싶은 그 흥미를 유발시키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30번 이내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25번을 했습니다. 전쟁과 군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쟁과 국제정치 26교시는 그 무기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것을 한 도주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제 거의 그 대단원의 이제 뭐 종막이 이제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